지혜의 하이힐 소리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먹먹하게 울렸다. 이어지는 정적은 강남 아파트의 높이만큼이나 차갑고 길었다. 손에 든 물컵마저도 얼음물처럼 시렸다. 나는 창밖의 회색빛 도시를 멍하니 응시했다. 내 늙은 시선 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이 도시의 차가움은 뼛속까지 스며들지만 한 지붕 아래 사는 이들의 마음은 더 싸늘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지혜와 그녀의 친구들이 남긴 향수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내어온 정성스런 다과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나를 향해 낄낄거리며 손짓을 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투명 인간보다 더한 존재, 불편하고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그 침묵은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든 이 낯선 환경에 녹아들고 싶었다.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내 방식대로 정돈하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내 김치찌개는 너무 맵다 했고 내가 새로 정리한 수납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어머니, 여기는 강남이에요. 청주 시골과는 달라요. 그녀의 말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내 평생 이리 외로운 적은 없었다. 내 옆에 늘 든든히 서 있던 그 사람, 매사 내 편이 되어주던 그의 온기가 그리웠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냉대를 그저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가슴을 짓누르는 먹먹함에 겨우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아파트의 공기 속에서 나는 문득 청주의 따뜻한 흙냄새를 떠올렸다. 마당 한켠에 자리 잡았던 탐스러운 감나무, 그 아래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과 나의 모습. 우리는 해질녘 기면 함께 마당을 쓸고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곤 했다. 남편은 언제나 내 옆에서 넉넉한 웃음과 따뜻한 손길로 나를 감싸 안았다. 그때의 삶은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땀 흘려 가꾼 텃밭의 채소처럼 건강하고 장독대에서 묵어가는 된장처럼 깊은 맛이 있었다. 매년 가을 마을 안악들과 김장을 담그던 날들은 또 어떻고 붉은 고춧가루와 갓 버무린 배추의 시원한 냄새,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갓 담근 김치 한 조각에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정겨운 풍경. 그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마을의 한 부분이었고 모두의 어머니이자 이웃이었다. 하지만 이곳 강남의 번쩍이는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다. 지혜의 친구들은 값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내 주름진 손과 낡은 옷차림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한 번은 지혜가 내게 새로 사준 블라우스를 입고 외출을 나섰는데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내 앞에서 대놓고 깔깔대며 말했다. 어머, 지혜야, 요즘 이런 스타일도 유행이야? 옛날 드라마 소품 같지 않아?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키득거렸고 지혜는 멋쩍게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제가 골라드리는 옷만 입으시면 돼요.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말들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갈랐다. 내가 내어놓은 떡이며 식혜는 손도 대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웃고 떠들었다. 나의 소박한 살림 방식은 늘 그들의 비웃음거리였다.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은 느끼하다는 평을 들었고 손으로 직접 짠 참기름은 시판용이 더 깔끔하다는 말과 함께 한쪽으로 치워졌다. 나는 그들의 눈에는 그저 낡고 쓸모없는 존재, 도시의 세련된 삶에 어울리지 않는 시골 안악일 뿐이었다. 가끔은 내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나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평가했다. 그때는 그랬지. 어휴, 그런 시절이 다 있었네요. 하며 그들의 입술은 조소로 비틀렸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상경한 이 집에서 나는 고향에서의 나를 모두 잃어버리고 유령처럼 떠돌았다.
내 존재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불편한 짐짝에 불과했다. 나는 다시 창밖의 차가운 도시를 보았다. 저 빌딩 숲처럼 내 마음에도 온기를 잃은 차가운 벽돌만 쌓여가는 기분이었다. 창밖 빌딩 숲의 차가운 풍경보다 더 시린 것은 바로 내 아들 상호의 무관심이었다. 지혜와 그녀의 친구들이 내게 던진 조롱 섞인 시선과 말들은 칼날 같았지만 상호의 침묵은 그 칼날을 쥔 손에서조차 느껴지지 않는 뿌리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나는 어쩌면 지혜의 냉대보다 상호가 나를 점점 더 밀어내는 것을 더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어린 상호는 내 그림자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겼고 내 손을 잡고 밤늦도록 동네 골목을 누비곤 했다. 엄마는 내 편이지 하며 눈을 반짝이던 그 아이의 모습이 선명했다. 남편은 그런 상호를 보며 늘 내게 말했다. 여보, 아들에게는 어미의 사랑이 세상의 전부요. 그 사랑을 언제나 넉넉하게 주어야 합니다. 훗날 아들이 흔들릴 때 그 사랑이 굳건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요. 남편의 그 따뜻한 조언이 이제는 그저 아득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내가 준 그 넉넉한 사랑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아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 것일까? 상호는 늘 바빴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나 지혜와의 약속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가끔 마주칠 때면 그의 눈은 늘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상호야, 엄마, 요즘 잠이 잘 안 와. 내가 겨우 말을 꺼내면 그는 신문이나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피곤하시면 일찍 주무세요. 혹은 약을 드셔보세요. 그뿐이었다. 지혜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치려 하면 그는 엄마, 지혜도 힘들어요. 도시 생활이 만만치 않으니 이해 좀 해주세요. 라며 늘 아내 편을 들었다. 나의 말은 그의 귀에 닿지 않는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다. 몇 번이나 나는 용기를 내어 상호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저녁 식탁에서 혹은 그가 잠시 TV를 보는 시간에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청주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상호가 어렸을 적 동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이야기, 내가 직접 끓여주던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 하지만 그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다. 네, 엄마, 옛날 이야기 재미있죠. 무심한 대꾸에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이 차올랐다. 나는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눈을 마주보며 엄마, 괜찮으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무심함은 차가운 강남 아파트의 공기보다 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지혜의 삶 속에 깊이 잠겨 나라는 존재를 마치 불편한 손님처럼 여기는 듯했다. 나는 홀로 쌓여가는 서운함과 함께 낯선 도시의 한복판에서 점차 잊혀가는 존재가 되어갔다.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존재,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나라는 존재가 아닌 내가 지닌 무언가에 그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식탁, 고기 반찬 하나 없이 썰렁한 밥상 위에서 상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상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옆에 앉은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빤히 바라봤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민준이 교육비도 그렇고 강남에서 살림을 넓히려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혜가 마치 내 사정을 걱정해주는 척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청주에 있는 그 땅 말이에요. 상호는 내 눈을 피하며 식탁 위 밥그릇만 뚫어져라 봤다.
어차피 엄마도 지금은 여기 계시고 그 땅 그냥 놀리는 것보다 매각해서 민준이 유학 자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업에 투자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엄마도 나중에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고요. 그들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다. 민준이의 미래, 더 큰 집, 사업 성공,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저 노골적인 탐욕으로만 들렸다. 그들이 나를 엄마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그들의 눈은 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나의 23 처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내가 남편과 함께 한 삽 일궈낸 삶의 터전이었다. 결혼 선물이라며 남편은 닳고 다른 손으로 그 땅에 작은 집을 지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상호를 키웠다. 남편이 심은 감나무 한 그루, 손수 만든 장독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온기와 사랑이 깃든 유품이었다. 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그 땅은 내게 남은 유일한 남편의 숨결이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불이었다. 그 땅을 팔라는 것은 내 남편과의 추억을, 내 지난 삶의 흔적을 송두리째 뽑아내 버리라는 말과 같았다. 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다. 내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한 줄기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그 땅은 당신 아버지의 땅이자 내 전부나 다름없는 곳이야.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땅을 그렇게 기념품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후벼 팠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그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감상으로 치부되었다. 내 아들은 그런 아내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보였다. 아들의 침묵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내 심장을 갈랐다. 나는 내 눈앞에 앉은 두 사람이 더 이상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닌 내 것을 탐하는 낯선 존재들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차가운 결심이 내 얼어붙었던 심장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얼어붙었던 심장 속에서 꿈틀거리던 차가운 결심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 끝에 깨어난 하나의 외침이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어미의 본능이었다. 고통은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홀로 남겨진 외로움, 도시의 냉대에 대한 소외감, 아들의 무관심이 가져온 비참함. 이 모든 것이 마치 낡은 옷처럼 내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오늘 밤 지혜와 상호가 내던진 말은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내 영혼을 후벼 파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였다. 내 몸에서 난 피부티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드는 모습은 도시의 그 어떤 냉기보다도 잔인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유일한 유산,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부수려 하고 있었다. 내 남편의 땀과 눈물이 스며든 땅, 그가 잠든 듯 고요히 지켜주던 우리 가족의 뿌리. 그들은 그 땅을 팔아치워 민준이의 유학 자금이나 사업 투자라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들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내 귀에는 오직 강탈자의 흉악한 목소리로 들렸다. 나는 지난날의 나를 돌아봤다. 남편을 잃은 후 나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빈배와 같았다. 아들을 위해 기꺼이 고향을 떠났고 낯선 환경 속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견뎌왔다. 그들의 비웃음에도 무관심에도 나는 그저 어미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라는 의무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고 쓸모없는 존재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나의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를 넘어섰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23 처녀 시절부터 시작된 삶의 연대기였고 남편과의 사랑이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 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 어찌 너희가 감히 너희 아비의 피와 땀이 어린 땅을 빼앗으려 드는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은 차마 소리내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들의 침묵은 다시 한번 내 심장을 갈랐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탐욕의 눈이 먼 낯선 존재일 뿐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드는 적이 된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싸우는 것뿐이었다. 수십 년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나의 자존심, 나의 삶의 뿌리, 나의 존재의 이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리라. 나는 그들의 눈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시골 노파로 보일지라도 나는 내 남편의 아내이자 상호의 어미였다. 이대로 나의 삶과 존엄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아파트의 침묵 속에 나를 가두지 않으리라. 나는 결심했다. 나 스스로 나의 존엄과 권리를 찾아 나서리라. 오랜 세월 침묵했던 어미의 이름으로 나는 나의 뿌리를 지키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리라. 그들의 탐욕에 맞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리라. 더 이상 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였다. 내 손으로 빼앗긴 것을 되찾고 내 삶의 불꽃을 다시 지펴 올릴 때가 온 것이다. 그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나를 묶어둘 수 없었다. 이 차가운 강남의 밤하늘 아래 나는 비로소 나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주방 한 구석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내 심장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은 차가운 냉기를 밀어내고 내 발걸음은 굳건해졌다. 아침 일찍 상호와 지혜가 집을 나서면 나는 낡은 탐정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아왔던 내가 내 아들과 며느리 몰래 이 집을 뒤져야 한다니. 서글픈 현실이었지만 이 비참함이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속으로 되뇌며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상호의 서재였다. 굳게 잠긴 문을 열 방법을 찾아 헤맸고 겨우 작은 열쇠를 발견했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서재는 상호의 성격만큼이나 깔끔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만한 실마리처럼 보였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재산 관련 서류철, 대출 계약서,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청주 땅의 등기부등본까지. 나는 조심스럽게 복사본을 만들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일일이 찍어두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움직임을 조심했다. 마치 내가 평생을 숨어 살아온 사람이라도 된 듯 인기척에 귀 기울이며 숨죽였다. 다음 목표는 지혜의 수첩과 휴대폰이었다. 지혜는 늘 가계부를 쓰고 통화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의 명품 가방 속에 넣어둔 수첩을 꺼내들자 그 안에는 민준이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청주 땅 매각 관련 이야기들이 얼핏 적혀 있었다. 나는 이것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특히 상호와 지혜가 나에게 땅을 팔라고 강요했던 대화들을 녹음하기 위해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다. 시장에서 샀던 싼 녹음기였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무기였다. 그들이 저녁 식탁에서 다시금 땅 이야기를 꺼낼 때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켜고 내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한 거짓말과 교활한 설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의 증거가 될 것이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마다 내 손끝에서 묘한 전율이 흘렀다. 밤이 깊어 잠들지 못하는 시간, 나는 몰래 증거들을 정리했다. 빼곡히 적어 내려간 메모들, 은행 계좌에서 뽑아낸 수상한 거래 내역들, 그리고 그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늙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어미가 아니었다. 나는 내 뿌리를 지키고 잃어버린 나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차가운 아파트 안에서 나는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나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싸우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배신한 자식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내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강남의 밤은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었다. 내 안에서 타오른 불꽃은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고 나는 익숙한 듯 낯선 이 도시를 벗어날 준비를 했다. 내가 갈 곳은 나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또 여전히 숨쉬고 있는 곳 청주였다. 며칠 후 나는 상호와 지혜 몰래 짐을 꾸려 기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빌딩 숲이 멀어져 갈수록 내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이 피어났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였다. 지난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 속삭였다. 당신, 저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당신이 남긴 이 땅,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나의 결의는 밤하늘의 별처럼 흔들림 없었다. 청주역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고향의 흙냄새를 맡았다. 도시의 삭막함에 짓눌렸던 폐부가 시원하게 트이는 기분이었다. 낯익은 풍경, 정겨운 얼굴들. 나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고 함께 웃고 울었던 우리의 역사가 새겨진 곳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평상에 모여 앉아 인생의 지혜를 나누던 나의 뿌리 같은 곳.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이장님, 저 상호 어미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못다 한 말씀이 있어서요. 마을 어르신들 좀 모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장님은 내 목소리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하셨는지 잠시 침묵하시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다. 며칠 후 나는 직접 손으로 쓴 초대장을 들고 마을 어귀를 돌았다. 하얀 봉투에 정성스레 이름을 적고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렸다. 순자 할매, 오랜만이여. 별일 없었지? 영감님, 건강은 어떠세요? 평생을 함께 해온 이웃들에게 내가 감내했던 모욕과 아픔을 모두 털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쉽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은 나를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수척해진 내 얼굴과 감출 수 없는 불안감에 가득 찬 눈빛을 읽었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강남으로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나 하는 듯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진실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터였다. 나는 각오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이 내 아들과 며느리를 얼마나 뒤흔들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초대장은 단순한 만남의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엄을 걸고 벌이는 삶의 마지막 싸움을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나는 굽어진 허리를 펴고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심호흡을 했다. 이제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였다. 내 남편이 살아생전 그토록 강조했던 정의와 진실을 위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 회관의 낡은 문이 내게는 새로운 삶의 문이자 동시에 내 아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문으로 느껴졌다. 내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내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상호 어미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기필코 승리하리라.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모여든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준비된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골랐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렸지만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상호와 지혜가 들어섰다. 강남의 번듯한 옷차림과는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고 회관 안은 순식간에 칼날 같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 침묵은 마치 곧 닥쳐올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모두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 상호와 며느리 지혜의 부끄러운 진실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함입니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지혜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복사된 등기부등본, 은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늙은 손으로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다. 이 등기부등본은 제 남편, 상호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 저에게 남긴 청주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 땅을 팔아 민준이 유학 자금이나 자기들 사업에 투자하라고 저를 줄곧 압박해왔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설득했던 온갖 가머니설과 핍박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낡은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상호와 지혜의 목소리는 회관의 고요함을 갈랐다. 엄마, 어차피 그 땅 놀려두는 것보다 팔아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민준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희생하셔야죠. 상호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요즘 누가 땅을 그렇게 기념품처럼 가지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다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지혜의 비아냥거림과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여과 없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회관을 채우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상호와 지혜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울려 퍼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상호는 엄마, 그게 무슨 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봤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큰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 통장 내역은 제가 상경한 후 매달 제게 들어온 생활비 내역입니다. 나는 지혜가 비웃었던 옛날 스타일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지혜가 말했던 민준이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가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지혜의 사치스러운 쇼핑 내역과 친구들과의 유흥비에 둔갑한 교육비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늙은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모든 증거들은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회관 안은 무거운 정적 속에 가라앉았다. 어르신들은 침묵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판단을 내린 듯했다. 상호는 고개를 북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혜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이었다. 그들의 오만과 탐욕은 이제 이 작은 마을 회관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나는 그들을,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그들의 행동을 단호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는 없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차례였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는 정의를 찾아낸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마을 회관 문이 닫히고 며칠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은 청주의 고요한 공기 속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상호와 지혜는 더 이상 강남의 번듯한 옷차림으로 마을을 활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낙인이라도 찍힌 듯 깊은 수치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읍내 시장에서 장을 보던 지혜는 낯익은 얼굴들을 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고, 상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그림자처럼 마을 어귀를 맴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환영받는 아들이자 며느리가 아니었다. 차가운 강남 아파트에서 내가 느꼈던 소외감은 이제 그들의 몫이 되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정의가 가져다 준 씁쓸한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에 잠겼다. 처음에는 그들의 사과도 마을 활동 참여도 몹시 어색하고 형식적이었다.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 억지로 웃음을 지었고 서툰 몸짓으로 허둥댔다. 이장님 댁 김장철이 되자 상호와 지혜는 굳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습을 드러냈다. 지혜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둘렀고, 상호는 팔을 걷어붙였지만 김치통에 버무려진 배추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마을 안악들은 그들에게 쉬이 말을 건네지 않았고 그저 힐끗거리며 수군거릴 뿐이었다. 어휴, 강남 아가씨가 뭘 알겠어.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할까. 등 따가운 시선과 조롱 섞인 말들이 오고 갔다. 지혜는 서툰 솜씨로 젓갈을 넣다가 옷에 튀기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 붉어졌다. 상호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손에 묻은 붉은 양념보다 더 진한 수치심이 그의 얼굴에 번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처음엔 의무감에 억지로 했던 일들이었지만 매일 마을 사람들과 부대끼고 함께 땀 흘리면서 그들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졌다. 이웃 어르신들의 밭일을 돕고 회관 청소를 하고 때로는 민준이를 데리고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김장철이 끝나고 남은 배추로 함께 깍두기를 담그던 날, 지혜는 더 이상 젓갈 냄새에 코를 찡그리지 않았다. 서툰 솜씨로 깍두기를 썰며 다른 안악들에게 이모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겸손함과 배우려는 의지가 묻어 있었다. 상호는 허둥대던 모습 대신 묵묵히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한 번은 지혜가 상호에게 여보, 김치 양념이 생각보다 매운데 우리 집 김치찌개는 좀 순하게 해볼까요? 라고 작은 소리로 묻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고 조금은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다. 아직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배신감과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노력이 조금씩이나마 진심을 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있고 살았던 사람의 정과 공동체의 가치를 그들도 이제서야 어렴풋이 깨달아가는 듯했다. 그들이 이장님 댁 마당에서 함께 김치를 버무리고 이웃들과 웃음 섞인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가장 혹독한 교훈이 될지도 모른다고. 내 가슴속 아픔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변화가 언젠가 이 깨진 가족을 다시 이어줄 희망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들의 변화가 희망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정작 내 마음에 얼어붙은 벽을 녹이기 시작한 것은 의외의 존재였다. 바로 어린 민준이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은 눈빛으로 내게 다가왔고 그 순수한 사랑은 차가운 강남 아파트의 냉기 속에서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따스하게 감쌌다. 어느 날 오후 상호와 지혜가 마을 회관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이가 나에게 살금살금 다가왔다. 손에는 직접 그린 듯한 알록달록한 그림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거 민준이가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서툰 선으로 그려진 4명의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다. 나, 상호, 지혜, 그리고 민준이 자신이었다. 한가운데에는 큰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나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는 세상의 어떤 계산도 어떤 탐욕도 깃들어 있지 않았다.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내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힘들게 해서 속상해요. 민준이는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옛날처럼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옛날처럼이라는 말에 나는 상호가 어렸을 적 내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던 때를 떠올렸다. 남편의 넉넉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민준이는 내게 잃어버렸던 그 시절의 온기를 그리고 한때 완벽했던 가족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었다. 민준이는 마치 마법사 같았다. 며칠 후에는 바칠로 지쳐 돌아온 내 무릎에 앉아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까칠까칠해요? 하며 작은 손으로 내 주름진 손을 쓰다듬었다. 아빠 엄마가 요즘 할머니 도와줘서 다행이에요. 우리 할머니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심하게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얼어붙은 호수의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순수한 눈으로 본 세상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했다. 할머니가 행복하고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잘 보살피고 모두가 함께 웃는 것. 그것이 그 아이가 바라는 전부였다. 민준이의 존재는 내게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다. 아이의 눈을 통해 나는 내 아들의 어렸을 적 모습,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던 젊은 시절의 나를 보았다. 내가 품었던 분노와 상실감은 점차 아이의 순수한 사랑 앞에 무력해져 갔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크고 아팠지만 민준이라는 이름의 작은 희망은 내게 물었다. 할머니는 여기서 멈출 건가요?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해 새로운 길을 시작할 건가요? 그 질문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직 내게는 포기할 수 없는 미래가 남아 있었다. 민준이의 행복을 위해 이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춰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것을. 나의 인생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가 바로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굳건한 뿌리가 될 터였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내 오랜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고 있었다. 민준이의 순수한 호소는 얼어붙은 내 마음의 벽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었다. 그러나 그 벽이 완전히 녹아내리기까지는 상호와 지혜,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여전히 경계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강남 아파트의 냉기 속에서 나는 그들의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깔린 것인지 가늠하려 애썼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몸짓이라 여겼다. 김장을 돕거나 마을 회관 청소를 할 때도 어색한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불편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상호는 주말이면 청주로 내려와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오래된 장독대 주변을 정리하곤 했다. 예전 강남에서는 작은 전구 하나 갈아달라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던 아들이었다. 지혜 역시 그랬다. 텃밭에서 시든 채소를 뽑아내는 내 옆에 앉아 더 이상 명품 가방을 자랑스레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흙 묻은 손으로 함께 상추를 다듬으며 어머니, 이거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잘 자라요? 하고 묻기도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겸손함과 배우려는 의지가 배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돌아와 지쳐 앉아 있는데 상호가 조용히 다가와 내 발치에 작은 조격기를 놓아주었다. 따뜻한 물에 약초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엄마, 종일 힘드셨죠? 따뜻한 물에 발 좀 담그세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후회와 진심이 아픈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혜는 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위로가 내 차가운 어깨를 조금씩 데워주었다. 지난날의 비난과 조롱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나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벽은 그렇게 서서히 아주 느리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들의 배신감과 내가 느꼈던 깊은 상실감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날마다 이어지는 그들의 작은 변화와 진심 어린 행동은 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향해 매서운 분노를 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다 용서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상처는 깊었고 신뢰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가족의 식탁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담담해졌다. 한때 차갑고 어색한 정적만 흘렀던 자리에 이제는 민준이의 제잘거림과 함께 상호와 지혜의 낮은 목소리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상호는 식사 중에 내게 오늘 있었던 마을의 소소한 일들을 물었고 지혜는 내 김치찌개를 보며 어머니, 김치찌개는 역시 어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라고 스스럼 없이 말했다. 한 번은 상호가 내게 먼저 엄마, 그때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혜도 그의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함을 전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듯 내 가슴 속에 뭉쳐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따뜻한 순간들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함께 TV를 보며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거나 함께 마당에 앉아해 진령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이 희미해지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본래의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아직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보았고 그 노력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민준이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마음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는 분명 가족이라는 이름이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그 온기는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던 그 순간들은 인해 흐르는 강물처럼 꾸준히 이어졌고 내 마음속 얼어붙었던 벽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다. 상호와 지혜의 꾸준한 노력 그리고 민준이의 순수한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강남에 번쩍이는 불빛 아래서 찾지 못했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청주의 흙냄새 속에서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행복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아파트나 비싼 명품 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깨달아갔다. 그해 겨울 마을 회관 마당에는 다시 붉은 고춧가루와 갓 버무린 배추의 시원한 냄새가 진동했다. 작년 같았으면 나는 홀로 외롭게 김장을 담그거나 마을 안악들과 형식적으로 어울렸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김치통 주위로 상호와 지혜 그리고 민준이가 함께 둘러앉았다. 지혜는 더 이상 젓갈 냄새에 코를 찡그리지 않았다. 앞치마를 야무지게 두르고 능숙하게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배추 사이사이에 고춧가루 양념을 정성껏 채워 넣는 그녀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작년엔 제가 너무 서툴러서. 지혜는 겸연쩍게 웃으며 내 눈치를 봤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상호는 묵묵히 옆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고 지혜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건네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조급함이나 계산적인 표정 대신 오랜만에 보는 편안함과 진심 어린 미소가 어려 있었다. 민준이는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추에 양념을 묻히며 깔깔거렸다. 그의 얼굴에 묻은
붉은 양념 자국조차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온 마을에 김치 냄새가 퍼져나갔다. 우리는 그저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버무리고 깨졌던 신뢰를 하나하나 이어붙이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담아내고 있었다. 갓 담근 김치를 맛보며 상호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적 먹던 그 맛이에요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사, 그리고 따뜻한 가족애만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진정한 이해로 다시 태어났다. 상호는 이제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와 내 안부를 물었고, 지혜는 내게 강남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민준이는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원망은 그들의 진심 어린 변화와 노력 앞에 서서히 녹아내려 이제는 따뜻한 이해와 포용의 감정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고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값진 행복을 손에 쥐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흙처럼 단단하고 된장처럼 깊은 맛을 가진 흔들림 없는 새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새로운 삶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더 이상 차가운 강남 아파트의 번쩍이는 불빛 아래서 헤매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뿌리는 청주의 따뜻한 흙 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 위에 단단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상호와 지혜는 더 이상 그 땅을 팔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마다 내려와 묵은 밭을 갈고 감나무를 돌보았다. 상호는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 가지를 정성껏 다듬었고, 지혜는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상호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그들의 손길과 눈빛에는 계산적인 탐욕 대신 진심 어린 보살핌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강남의 아파트 게임기 대신 할아버지의 땅에서 뛰어놀며 흙의 소중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배웠다. 작은 호미를 들고 풀을 뽑으며 할머니, 이 풀은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묻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는 내 삶에 다시 찾아온 희망의 노래였다. 그 아이를 통해 나는 남편과의 추억이 잊히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다. 강남의 아파트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전부가 아니었다. 상호는 자신의 일이 허락하는 한 청주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고, 지혜는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갔다. 그녀는 이제 마을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읍내 장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간 만든 깍두기를 건네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의 노력과 진심은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까지도 녹였다. 마을 어르신들은 더 이상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로 응원해 주었다. 이장님은 어느 날 내게 상호가 이제야 진짜 아들 노릇을 하는구먼. 다 자네 덕일세 라고 말씀하시며 껄껄 웃으셨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의 지혜와 경험은 가족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나의 존재는 다시금 존경받는 뿌리가 되었다. 상호와 지혜는 나를 향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배웠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성장했고 물질이 아닌 관계의 소중함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민준이는 우리 가족의 가장 순수한 거울이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이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도 노력과 진심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남편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땅을 지켜냈고, 그 땅은 이제 물질적 가치 이상의 우리 가족의 정신적 유산이자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는 강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청주, 남편과 나의 추억이 깃든 이 땅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함께 꿈꾸기로 했다. 낡은 집을 조금씩 고치고 마당을 가꾸며 민준이와 함께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이제 내 옆에는 언제나 넉넉한 웃음과 따뜻한 손길로 나를 감싸주었던 남편 대신 묵묵히 내게 의지하고 나를 보살피는 아들 상호와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는 민준이가 있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단단히 묶여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이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우리의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 깊이 스며드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였다.